마케팅 상상력 이 주제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마케팅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처음에 책을 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뛰어난 마케팅이라고 생각되는 것 100개를 이제 선정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져라 상상력 그리고 강해져라 마케팅 거는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사례를 150개로 늘려서 이제 책을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마케팅 상상력은 그 책에 나온 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을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마케팅 사례 중에는 그 뭐 고전적인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그 사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뭐 당연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새로운 사례로 마케팅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 상상력이라는 말하고 이 창의력이라는 거하고 혁신하고 이게 서로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고 그런 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별로 이렇게 의식 못하고 그리고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 이제 2014년 하반기가 되면 그 스웨덴의 그 가구죠. 그 가구 공룡, 뭐 골리앗,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얘기 들으셨어요? 뭐 이케아가 우리나라 들어온다. 근데 이케아가 지금 이미 전 세계 31개 국가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늦게 지금 진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몇 년 전부터 들어온다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 뭐 여러 이유로 미뤄졌다가 드디어 이제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케아가 이 마케팅적인 관점 그리고 뭐 창의력 혁신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주목받아야 될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뭐 제 전체 강의 한 반 정도를 이 이케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이케아에 대해서 그전에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이케아를 훨씬 깊숙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차원이 훨씬 다르고 정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두려워해야 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전체 양의 상당 부분을 이케아 가지고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쭉 얘기 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상상력, 창의력, 혁신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세계 지도죠. 뭐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찍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이렇게 낮에 이제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 뭐 북쪽은 이제 침엽수림이 많아서 나무들 많아서 이제 그린이고 가운데는 이제 사막지대, 건조지대가 많아서 이제 좀 황토빛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한 220개 국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국가가 많지만 이 낮에 이렇게 찍으면 국경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밤에 찍으면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지도가. 국경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는 안 나고? 하여튼 밤에 가면 이제 전등이 막 있는데 아무래도 선진국은 이제 전력 그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밝게 나타나고, 이제 후진국은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평양 뭐 그런 언저리만 좀 나오고. 그래서 낮에는 국경이 안 보이지만 밤에는 그래도 국경이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문명의 이익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구인데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걸 하나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지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땅 넓이로 한 그 지도가 이제 저런 건데, 셰필드 대학이라고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 거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월드 매퍼라는 사이트인데 거기 가면 이제 여러 변수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요 이게 훨씬 이제 다양한 지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 포퓰레이션이라고 치면 이 포퓰레이션에 비례해서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요. 뭐 1인당 국민소득으로 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크게 나오고 또 적은 나라는 또 적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고무풍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지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온라인에서 시작이 됐지만 오프라인의 그런 지도로도 나오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은 지도지만 밤이냐 낮이냐 찍나에 따라 다르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IT 그런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지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가 다양하게 해진다라는 거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그랜드 캐년 그때 갔었는데, 뭐 그랜드 캐년 가면 이제 정말로 이렇게 넓은 그리고 아주 깊숙한 그런 이제 장관들이 펼쳐지잖아요. 이제 저 밑에 이제 콜로라도 강이 있는데, 콜로라도 강이 이제 계속 그 땅을 침식하면서 이제 뭐 수백만에 걸쳐서 이런 이제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시의원이 실제로 여기 가서 이 장관을 보고 그랜드 캐년 이것을 쓰면 참 좋겠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무엇에 쓰면 좋겠냐라고 했냐면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면 참 좋겠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주. 그걸 보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냐면, 야, 정말 개념 없네. 그런 생각이 우선 탁 들었어요. 개념 없네.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런 그 아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그 갑자기 그 비난에서 찬사로 바뀌었어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네. 라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상상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뭐 쓰레기 하치장으로 쓰겠다 얘기 안 하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와, 이분, 지금 작전 쓰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전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외국 가서 뭐 일은 안 하고 뭐 외유만 하고 뭐 이렇게 관광 다니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원이 이제 갑자기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네, 지금 추측입니다. 지금 추측.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도 지금 우리 시에 그 쓰레기 하치장 문제를 내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벤치마킹을 하러 내가 그랜드 캐니언에 왔다라는 것을 넌지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 음모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상상력인데 그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 하나를 듣고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또 어떤 식으로 그 시의원이 말한 거를 해석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여러분 상상에 달린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한 4, 50년 동안 엄청난 이제 수출 성장의 힘을 얻어서 지금 경제 성장을 이렇게 쭉 해왔잖아요. 물론 최근에 와서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력이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수출 경쟁력의 원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들어갈 거고, 우리나라 이제 예전 뭐 종합상사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스마트한 그런 뭐 마케팅 그런 영업을 잘 했기 때문에 됐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한류 문화 그 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하겠죠. 근데 저는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전혀 감이 없으신가요? 혹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제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비교? 비교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더 그냥 그런 느낌. 상대적으로? 북한 상품에 비해서? 네, 북한이 약간 약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만 같은 그런 민족만 봤을 때, 그래도 나만은 좀 같은 민족인데 잘 살고 뭔가 잘 돼 있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것과는 다른데 이건 뭐냐면요. 최근에 북한 이제 뭐 이렇게 막 도발하고 리스크 생기면서 이 외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외환 시장. 저기 원화 가치가 떨어졌죠. 그 전에 뭐 1100 밑으로 조금 내려갈 뻔하다가 다시 1100 이상으로 더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죠. 한때 왜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거의 900까지 갔다가 그때 수출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요즘 다시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수출이 잘 됐거든요. 근데 하여튼 환율을 높여주는 게 그게 수출하는데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북한 리스크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일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제대로 통계는 없지만 분명히 수출이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없을 때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환율이 그 전에 북한이 없었다면 1달러당 600원이었다면 북한이라는 컨트롤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1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몇 원의 가치가 이제 북한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나라 환율을 어느 정도 높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무리일까요?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절대 원천이 북한의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어떤 이제 그 대기업이 있어요, 수출을 하는. 근데 뭐 환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막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전을 쓸 텐데, 작전을 쓸 때,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좀, 관계를 이제 좀 나쁘게 일부러 해가지고 이 북한 리스크를 강조해서 환율을 높이면 그러면은 그 회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좀 허무맹랑한 얘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따가 상상력, 창의력, 뭐 혁신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상상력은 제약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력은 이제 제약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 제약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최대한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거,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 그게 이제 창의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은 실제로 이제 그 창의력의 결과에 나온 그 해법을 이제 진짜로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은 이제 생각에 머무르는 거고 혁신은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오늘 마케팅 상상력 얘기를 할 때 하여튼 그 발상의 전환 그게 항상 그 핵심 포인트라는 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뭐 영어로 이제 imagin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imagination의 이제 어원이 라틴에서 imaginari라는 거고 이게 또 이미지, 우리 뭐 이미지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다 어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imagination이 상상력인데 이 이미지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시각적인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을 한다라는 거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머리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텍스트 베이스가 아니고요. 그림으로. 훨씬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텍스트로 하는 거는 좀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그리고 이 상상력이라는 말을 뭐 꼭 영어로 안 쓰더라도 이 한자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들어가요. 저 상상력 할 때 가운데 상이 이게 모양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모양. 그 모양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은 그림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리는 거죠. 남이 그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싶고 막 그럴 때 머리로 그냥 막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거를 뭐 커피 마시면서 냅킨에다가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훨씬 자기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기도.
하여튼 상상력은 그림이다. 그걸 제가 이 어원에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 이제 이것의 그 차이점을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상상력은 아까 제한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의력은 어떤 문제의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답을. 근데 답을 찾는데 다양한 그 해법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어떤 해법이 있다. 그 기존에 있다. 그거는 이제 창의력이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과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렇죠? 남이 하는데 쫓아가서 하는 거는 이제 모방이고 그냥 베끼는 거고 어떤 부가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생각 밖으로 세상에는 그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새로운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발명이라는 것도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옛날에는 전기라는 게 없었는데 번개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번개해서 이렇게 그게 전기로 이제 작동해서 생기는 거다라 발견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다 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창의력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력과 창의력은 그냥 생각에 이제 그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거, 실현시키는 거, 그게 이제 혁신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 말로 하면 상상력과 창의력은 나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혁신이 진짜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이제 이걸 해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정말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혁신은 창의력에서 나오고 창의력은 또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저 앞단의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혁신 이런 거를 이제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좀 더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이 앞쪽이 필요한 거고 저 상상력에 해당되는 게 결국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아래 단계를 지금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포함해서 옛날에도 사람들이 상상력 그런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왜 이제 상상력이 더욱더 중요해졌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고 이제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기존의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서로 나도 하기 때문에 더 상상력을 개발해야 남과 차별화될 수 있는 뭐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이었을 때 선진국이 이제 잘 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카피하고 그걸 더 저렴한 노동력 가지고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이미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킹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우리나라 백화점 어떤 직원하고 그 영국 백화점에 갔는데 우리나라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이제 외국 백화점 와서도 이제 배울 게 별로 없네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 매장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어떤 제품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소싱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우리나라 백화점 직원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카피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갈수록 상상력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상상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구현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공연불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상상하면 이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력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상한 얘기하고 허무맹랑한 얘기하면 주위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냐? 그러잖아요. 그림 그리냐가 사실 상상력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구현을 못했는데 이제 한다는 거예요. Sky is the limit 그러는데 하늘이 한계다. 이제는 상상력, imagination is the limit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하기 나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경영 자원, 그러니까 그게 인력이 됐든 무슨 이제 지식 베이스가 됐든 투자 금액, 자금이 됐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제는 그게 많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상상하는 것이 경영 자원 중에 제일 부족하게 됐어요. 지금 뭐 인력도 좋은 인력 회사에 많고 뭐 그렇죠? 돈도 이제 많이 풍부하잖아요. 저금리 감안했을 때. 뭐 그래서 이제 그 경영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상상력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폴 오머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경제학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이제 생산 요소가 옛날에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이 폴 오머 교수는 이제 저거 틀렸다. 이제는 이제 새로운 생산 요소 3개가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이 토지하고 자본은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재료예요. 그냥 thing. 응? 그리고 이제 노동이 이제 더 분화 발전해서 이제 사람, 휴먼 캐피탈하고 또 이제 아이디어, 이제 번쩍이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이제 상상력, 창의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산 요소 이 3가지가 지금 뭐 경제학계에서 뭐 완전히 뭐 주도 메인스트림이 됐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거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경제 이론도 계속 사실 바뀌어요. 그렇죠? 자, 하여튼 그런 거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상상력, 창의력 얘기하고 이제 혁신 얘기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피터 드러커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말 있죠.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과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혁신은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바꾸든 그리고 새로운 제품 만들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만들어 봤자 이거를 팔지 못하면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는 이제 혁신이 중요하고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해야 되고 이거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상상력보다 더 이제 밑바닥에 있는 더 기저에 있는 거는 이제 다양성과 개방성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다양성 그런 문화 그런 거 되게 강조하고 이제 다른 민족하고의 또 잘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의 의견 수용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폐쇄성이 아니라 오픈하는 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물론 상상력, 창의력, 혁신 얘기를 하지만 더 기저에는 이제 저런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박근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창조 경제라는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창조 경제가 과연 뭐냐, 그리고 이제 국회 청문회 나와서 어느 장관 후보자가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했다고 여러분 얘기도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창조 경제라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더 그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좀 좁은 의미에서 그 창조 경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가 IT가 발전했으니까 IT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다른 그 기술들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창조 경제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서 새로운 걸 추구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마련하자. 그것도 창조 경제고요. 그리고 IT가 우리가 발전했으니까 이제 이걸 다른 데다가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이제 IT 덕분에 이걸 늘려보자. 그것도 창조 경제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무슨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창조 경제예요. 문화 그거에서 자꾸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창조 경제란 말을 그냥 하나의 구호로 생각해야지 무슨 엄청난 무슨 정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창조 경제는 이 정도로 간단히 개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케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케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컨셉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 독특한 컨셉을 거의 한 60년, 70년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계속 유지를. 그리고 원래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스웨덴에서 이제 성공한 약간의 그런 그 발판을 삼아서 그걸 전 세계로 퍼뜨렸는데 그 컨셉이 안 바뀌었어요. 그
컨셉이 뭐냐는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업 모델의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컨셉을 얘기를 드리면요. 이케아가 그 가구 브랜드잖아요, 인테리어. 근데 이케아 가구에 반대되는 가구 컨셉이 뭐냐면요, 밀라노 가구예요. 밀라노 가구.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 가구가 아니고 이제 밀라노 가구요. 밀라노 가구 하면 우리가 머리에 어떻게 생각이 드시죠? 세련되고, 고급이고, 비싸고, 또 좀 티크 같이 좀 이렇게 어두운가? 좀 그런 게 있죠. 좀 중후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식도 좀 뭐 이것저것 막 있고 막 그런 게 밀라노 가구잖아요. 그렇죠? 여기 강남 이쪽에도 밀라노 그런 그 가구점들 많이 있는데, 근데 스칸디나비안 가구 그 중에 이제 이케아 가구인데, 이케아 가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렴한 가구를 산박하게, 그리고 아주 경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거. 그게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핵심이고요. 이케아가 그 선두에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반대고요. 그래서 이케아 가구의 그 뭐 컨셉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민주적 디자인이에요. 제 이름이 김민주인데, 뭐 제가 그렇게 붙이라고 해서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느 가구상의 유언이라는 것을 이케아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가 1976년에 썼어요.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뭐 바이블 같은 건데, 그 첫 번째 그 유언장의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다수의 편에 들기로 했다. 그렇게 다수의 편. 그러니까 뭐 비싸고 막 그런 가구 만든 거 아니고 대중들한테 퍼뜨리겠다라는 그런 그 컨셉이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스웨덴 포함해서 이 북유럽이 이 복지국가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국가 컨셉하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구호고 사회적인 구호면, 이 경제적인 제품으로의 구호가 일로 접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제 자세히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컨셉, 그 대중을 위해서 가구를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 지금 70년간 계속 유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이 회사의 지배 구조나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하여튼 이케아의 그런 상상력, 창의력, 혁신, 그걸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말 제가 보기에 대단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이걸 뭐 본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회사에 뭐 그걸 뭐 그대로 뭐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자존심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감안해서 이제 회사를 잘 운영해 보시라는 그런 거를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케아를 얘기하려면 이쪽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케아에는 이 스웨덴 북유럽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회사 그 상품에도 다 이게 반영이 돼 있고요. 매장에도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이렇게 막 전파하려는 노력이 있나요? 별로 없죠. 일부러 뭐 지금 현재까지는 좀 감추려고 그러고, 뭐 한국이라는 거 꼭 얘기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그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자랑스럽게 그걸 다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오히려 그게 이 회사의 핵심 그 강조점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케아가 그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하면 보통 3개국을 얘기하거든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왜 덴마크는 뭐 이제 이거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느냐 했는데,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원래 이제 이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이쪽 제국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교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이건 아시아족이거든요. 우랄 그쪽 계통. 그래서 이제 핀란드하고 이 아이슬란드가 합쳐져서 지금 이제 이 5개 국가로 우리가 북유럽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북유럽 혹은 뭐 노르딕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북유럽 국가들을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유럽 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아까 상상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듯이 북유럽이 지금 점차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셨어요? 북유럽이 요즘 뭐 자꾸 뭐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 주위에도 조금씩 더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북유럽이 요즘 우리의 그 관심을 끌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1인당 국민 소득도 높고 특히 이제 복지국가로 유명하고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실업률이 낮다고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이제 되게 유연해가지고, 뭐 이제 자기가 뭐, 실업이 됐는데, 뭐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위기를 잘 뭐 해서 다시 재취업도 쉽고, 이제 그런 여러 개 신문에서 보셨죠? 또 노벨상 그런 걸로 포함해서 이제 평화주의, 투명성 높다고 그러고, 뭐, 스웨덴의 그 국회는 지금 여성과 남성이 국회의원이 반반이에요, 딱. 행정부에 강요할 때도요, 반반이에요. 그게 성문율로 정해진 건 아닌데, 불문율로 그렇게 항상 해와요, 지금 또. 그리고 이제 실용적 교육, 뭐 민주적 디자인, 뭐 친환경성, 북유럽이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이 북유럽을 더욱더 뭐 이렇게 우리한테 부각시키는 그런 그 요인들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그 창조 경제 뭐 얘기를 계속해서 요즘 나온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OECD 그런 데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OECD 회원국의 창조 경제 역량 지수 1위부터 이제 쫙 발표를 했어요. 한 31위까지. 근데 1위가 스위스고요. 2, 3, 그리고 4, 5가 여기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다 이 북유럽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한 20위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인적 자본, 혁신 자본, 뭐 정보통신 자본,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 이런 걸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이 혁신 자본 이쪽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정보통신 이 자본만 높고 나머지 그러니까 ICT 이쪽만 높고 나머지는 다 지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북유럽 국가들은 이게 이제 이 ICT 자본, 정보통신 자본은 이제 조금 우리나라보다 낮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다른 쪽에 그 자본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2위, 3위, 4위, 5위가 다 북유럽 국가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창조 경제로 가기 위해서 북유럽을 왜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북유럽의 그런 기업이나 그런 브랜드로 뭐가 있는지를 쫙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얼마나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브랜드인 건지. 자, 뭐 샌드빅, 아클라스 코코, SKF, 볼보는 아시죠? 뭐 사브도 아시고, 일렉트로룩스 아세요? 이렇게 저기 청소기 그런 거 우리나라도 좀 나와 있는데, 테트라팩 우유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 스웨덴에서 갖고 있는 그런 그 회사죠. 에릭슨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소니하고 이렇게 휴대폰 이제 만드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이제 낮죠. 뭐 스칸스카, 뭐 H&M은 아시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좀 있는데 모르는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북유럽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도 이제 있지만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 기업들 중에는 이런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웨덴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 구조 얘기할 때 뭐 대기업 뭐 몇 개는 뭐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중견 기업이 약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북유럽 이런 기업 브랜드들 우리가 더 봐야 될 벤치마킹도 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글로벌 파워를 갖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핀란드의 무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 핀란드에서는 그야말로 국민 캐릭터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조그만 그렇게 올망졸망한 그런 거. 저게 무민 캐릭터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핀란드 대통령을 최근까지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거의 한 9년간 대통령을 이제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임기가 끝나고 이제 퇴임할 무렵에 이제 그 인기도 조사를 했는데요. 85%였어요. 85%.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쫙 추락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그 국민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저분의 별명이 무민맘이에요. 무민맘. 그런 이름, 그 별명을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쪽 북유럽에는 뭐 여기 포함해가지고 뭐 노르웨이 뭐 수상 하여튼 등등 해서 여성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됐지만 여기는 이 고위직 있잖아요. 고위직에도 여성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정말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북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브랜드들 좀 주목을 하시라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춘에서 글로벌 500이라는 걸 매년 발표하는데 그 중에 이 북유럽 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2012년인데 40위에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스타토일. 아마 잘 모르실걸요? 뭐 엑손이나 뭐 그 로얄 더치 쉘, 뭐 BP 그 정도는 아시는데, 근데 여기도 지금 40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류 기업 중에 154위로 뭐 머스크, 노키아, 볼보, 에릭슨, 바텐팔, 노르데아 방크, 뭐 이건 잘 못 들어보셨죠? 하여튼 뭐 이러고. 그런데 이제 그 인터브랜드가 매년 100개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 굉장히 높은 그 랭크에 이 세 개가 들어 있어요. 노키아하고 HM하고 이케아. 이케아가 하여튼 이제 지금 여기는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매출 기준으로 한 그런 포춘 그 랭킹에는 이제 안 들어오는데 이런 그 브랜드 파워는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영미 교수가 쓴 그 디퍼런트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그 아이디어 브랜드가 되려면 한 3가지 종류의 브랜드가 되면 좋다.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 브랜드, 일탈 브랜드, 적대 브랜드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역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뭐 그 전에 그 야후나 뭐 등등 이제 그런 그 포털들이 뭐 첫 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이제 보여주는데 구글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텅 비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팍 끌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트렌드가 일로 가는데 완전히 역발상으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아이디어 브랜드 중에 하나다. 야후가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야후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첫 페이지가 구글하고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다른 콘텐츠가 하나도 없고요. 이제 검색 그것만 하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좀 역설적이다. 뭐 하여튼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걸 이제 또 느끼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인앤아웃 버거 이런 데는 그 예전에 그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뭐 이쪽 미국 남서부 계통으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데인데요. 하여튼 여기는 정말로 신선한 그런 재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일찍이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데입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 뭐 여기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제 그 중에 이케아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이 이케아는 이 책에서는 역브랜드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생각을 막 해봤는데 이 이케아는 이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일탈 브랜드, 적대 브랜드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그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케아를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런 브랜드가 다른 데서 어떻게 지금 뭐 인정을 받고 있고 또 뭐 매출이나 그런 브랜드 파워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케아에 대한 이케아의 파워가 지금 어떤지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유럽의 10%가 이케아 침대에서 잉태된다. 이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말이? 출산한다가 아니고요. 잉태한다, 잉태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 북유럽의 병원에 침대가 많이 깔렸는데 그게 이케아 침대여가지고 거기서 출산한다가 아니고요.
각각의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유럽 그 가정에 전파가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케아가 뭐 매년 뭐 200만 명의 고객이 이케아를 찾고 뭐 회계년도 뭐 기준 매출이 뭐 275억 유로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저런 그 뭐라고 하나 광고 카피?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짧지만 그 파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표현으로 뭐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보다 이케아 가는 사람이 2배 많다. 확실히 느끼는 거죠. 물론 사실 유럽에서 지금 교회 가는 사람들이 엄청 줄어들었거든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성경보다 이케아 카탈로그가 더 많이 읽힌다. 우리나라 이제 이케아 들어오면 뭐 여러분이 뭐 이케아 매장 크다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지 막 그리고 매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릴까 그것만 생각하죠. 실제로는 매장보다도 카탈로그로 판매하는 게 훨씬 많아요. 카탈로그로. 근데 지금 자꾸 매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카탈로그가 정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뭐 드리진 않겠고요. 하여튼 이런 그 이케아의 여러 가지 그 파워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케아 매장에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이 미트볼이 있는데 이게 고기로 이렇게 만들게 동그란 거 그게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 미트볼이 그냥 미트볼이 아니고요. 그 스칸디나비아 이제 이 창업자의 그 마을이 있는데 스몰란드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스몰란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주 먹는 그런 그 음식들을 메뉴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케아 들어오면 앞으로 이제 스웨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런 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강요도 안 했는데 이케아는 자발적으로 지금 스웨덴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가 표창해줘야 될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케아 매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지금 뭐 인접 국가인 그 독일에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많이 있고 중국도 이미 14개나 있어요. 그리고 뭐 일본도 있긴 있는데 일본은 생각 밖으로 적죠. 근데 왜 적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기네 장인들. 이 이케아가 1976년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근데 포기하고 물러났어요. 안 되니까. 근데 안 된 이유가 이케아는 다 조립된 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플랫팩 퍼니처라고 그래갖고요. 다 이게 납작해요. 이게 살 때는 집에 갖고 가서 자기가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육각 렌치를 돌리고 그래갖고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거군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일본한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안 돼갖고 물러났고 다시 2006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매장이 6개밖에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조립식 그런 가구가 들어오면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케아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그게 뭐 문화가 안 돼서 안 될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케아는 이미 이제 미국 같은 데도 그런데요. 집에다가 배달해 주는 거 자기 자동차로 안 하고요. 돈 약간 내면 이제 그걸 운반해줘요. 그리고 조립을 이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목동에 사는데 목동 인근에 이제 그런 거 조립해 줄 만한 그런 조그만 회사들이 있잖아요. 조립 공장이나 뭐 그런 데하고 다 네트워킹 돼갖고 여기서 와서 해줘요. 돈을 조금만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립을 못하고 그런데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그런 이제 백업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케아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계로 글로벌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매출 확장에 뭐 애로를 겪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가 서비스를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각각 나라 들어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애로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결을 조금씩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케아 컨셉 얘기를 했지만 이 이케아에서는요, 이 조립식 가구라는 이 컨셉을 안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 그 취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뭐 그 나라 상황에 맞게끔 뭘 바꾸고 그러면은 이 단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고 고객한테 자꾸 그 부가적인 그 비용 그 차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조립식 가구였다라는
그런 그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대량 생산을 해야 단가가 싸지고 단가가 싸져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구를 향유할 수도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민주주의 그런 컨셉, 민주적 디자인 컨셉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케아 이제 속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립식 가구나 뭐 민주적 디자인, 만능 육각 벤치라고 여러분 그 제가 뭐 저기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 나사 있으면 이렇게 막 돌리는 거. 하여튼 그리고 취입시크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좋은데 가격이 싼 거, 그렇죠? 뭐 요즘 뭐 H&M, 뭐 자라 그런 것들이 다 저런 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가정 이거는 이제 스웨덴 그 사회당 정부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들이 돈 많이 들지 않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끔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케아가 반영해서 한다는 거고요. Do it yourself 뭐 조립식 가구 해당이 되는 거고, 뭐 가구 공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이케아의 그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1943년에 이 잉바르 캄프라드 창업자가 17살 때 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상고를 나왔을 때 상고 3학년 때 만들었어요. 뭐 이분이 공부를 막 잘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학교에서 성적이 좀 좋으니까 그 아버지가 용돈을 좀 줬어요. 뭐 공부 잘했다고. 이제 그거를 시드 머니로 해갖고 지금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창업하고 나서 한 33년 지난 후 1976년에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커졌잖아요. 그때 이제 유언장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그때 39? 뭐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하여튼 39은 좀 지났네요. 49쯤. 그때 유언장의 첫마디에 우리는 완전히 다수의 편에 서기로 했다. 우리 고객에게 좋은 것은 결국 우리에도 좋다. 뭐 하여튼 이제 이런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유언장의 그 챕터입니다. 유언장에 챕터가 있단 말 좀 이상하죠, 그렇죠? 유언장 처음에 이분은 뭐가 지금 아직도 컨셉이냐면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뭐 87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은 지금 목표가 내가 죽어도 이 이케아라는 회사가 어떤 누구의 손에 휘둘려서 없어지거나 인수되거나 내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 세 자식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이 변질되는 거, 이케아 컨셉이 바뀌는 거,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자기의 이 기업에 대한 이상,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게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 잉바르 캄프라드 창업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언장이라는 것도 미리 자기가 50이 되기 전에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지배구조 이런 것도 지금 아주 치밀하게 해놨어요.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웨덴의 그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발렌베리바. 삼성이 이제 그거 되고 싶어서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쪽에 대해서 많이 그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발렌베리 가문이 절대로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 배경이 너무 다르고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하고 또 다르거든요. 하려면 오히려 이케아식으로 제가 이제 이따가 지배구조 얘기할 때 드리겠지만 그런 식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성이 상상력을 발휘해서는 발렌베리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혁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현이.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케아 컨셉은 이 이케아 그 홈페이지 첫 페이지 가면 Affordable Solutions for a Better Living이에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한다는 거군요. affordable이라는 것은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affordable. 하여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다주의 편에 들기로 했다 민주적 디자인하고 다 해결되는 다 연결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도 컨셉이 비슷한 그런 그대를 제가 한번 뭐 생각을 해봤더니 조립이라는 관점에서는 레고하고 비슷해요. 레고가 덴마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레고로 조립을 하고요. 나이 들면 이케아 가구로 조립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스와치 시계 있죠. 스위스 시계가 원래 비싸고 막 그랬는데 스와치가 아주 저렴한 그 시계를 다양하게 그것도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케아도 바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밀라노 가구는 한 번 사면 뭐 2, 30년 계속 놔두는 건데 지금 이 이케아는 가구는 그러니까 내구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쓰고 버리고 마음에 뭐 안 들면 버리고 또 새고 해서 또 집안 분위기 바꾸고 이제 그런 소비재 컨셉으로 가구를 바꾸는 게 이케아의 이제 포인트인데 그 스와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리고 저가라는 관점에서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안 들어왔는 독일의 그 알디라는 아주 초저가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도 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알디를 갖고 있는 이 독일의 그 재벌이 유통 재벌이 엄청 파워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H&M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이런 컨셉하고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케아하고 컨셉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브랜드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뽑아봤는데 저는 그 중에 이거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케아가 상장 기업이 아니라는 거. 상장 기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주식을 막 분산해서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적대적 M&A를 해갖고 이제 대주주가 되면 이 자기 컨셉으로 이 회사, 기존의 회사를 이제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그걸 안 해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 유지가 그대로 유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지금 이제 이분이 1986년인가 그때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룹 회장이 지금 3번째예요. 한 번 하면 보통 한 10년씩 해요. 그런데 그 회장들이 다 이 이케아 내부에서 이제 컸던 사람들이 이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죠. 뭐 갑자기 뭐 누가 스카우트해서 와서 보면 이제 팍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창업자가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장들도 그 컨셉에 유지해서 이제 회사를 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텔레콤 산업 같은 거는 이제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른 데니까 이게 컨셉도 바뀌고 막 그렇지만 가구 인테리어는 그래도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또 그런 가구 산업이라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이케아 컨셉이 이런 그 독특한 그 기업 문화나 그런 인적 구성, 뭐 그런 비상장 기업이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의 그 성공 요인들, 그런 플로우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컨셉이 다수를 위한 가구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최고의 품질이 아니에요. 밀라노 가구는 최고의 품질인데 여기는 그냥 적정 품질이에요. 적정 품질. 왜냐하면 최고 품질을 하면 이 가격이 팍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스칸디나브 디자인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이렇게 또 경쾌하고 색깔도 또 이렇게 경쾌하고 다양하고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장의 그 규모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매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로 초대형 매장이에요. 그래서 제 그냥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광명에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면 아마 우리 휴대폰에 그 내비게이터 있잖아요. 거기 그 안에 그 이케아 매장 구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넓기 때문에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케아 매장 중에 지금 어디 계산대 옆에 있는 건지 어디 저쪽에 있는 건지 그게 나와야 될 정도로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오케이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원스톱 대형 매장 이게 이케아 큰 특징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상품 카탈로그 이거의 파워가 성경보다 오히려 더 많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이런 그 판매 채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량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량 소비를 하면 그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이 가격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용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요. 이 이케아가. 왜냐하면 비용 최소화를 해야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이 실제로 이제 그 넓은 매장에서 직원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 많이 채용하면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또 그 안에서 계산대까지 운반하고 또 집에 갖고 가서 이제 직접 조립하고 이제 이렇게 비용 최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생산자를 잘 소싱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재료 갖고 판매를 하면 이제 비싸게 되니까 이제 더 저렴한 재료가 없나. 물론 그렇지만 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런 그 재료들을 계속 이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케아는 임금이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데 비하면. 그래서 뭐 이건 뭐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임금,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해요. 우리나라 좀 롯데하고 비슷하다고 그럴까? 롯데가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유통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벌이면서 지금의 이케아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가격인데, 이 회사는 신상품을 개발할 때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어떤 재료를 쓸 건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제일 먼저 가격을 정해요. 그것도 경쟁사 비슷한 제품의 2분의 1 가격으로 딱 정해요. 그러면 2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디자인하고 어떻게 재료 찾고 어떻게 생산자 소싱하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가격 얼마로 하지? 이제 그렇게 보통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완전히 발상을 바꿔갖고 가격을, 그것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그거를 이제 정해놓고 한다라는 거. 그게 이 회사의 정말 그 독특한 그 컨셉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 핫도그 가격? 핫도그는 되게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력 상품도 그렇게 가격을 뭐 정하기도 하지만, 거기 가면 이제 자잘자잘한 그런 이제 잡화품, 뭐 인테리어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놀랄 정도로 싸요.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안 사면 내가 손해 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안 살려면 매장을 가지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에 또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 이케아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품이 좀 허술한 것도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내버려둬요,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싸게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산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이미 이제 외국에서 이케아 산 사람들 중에서 되게 만족한 사람들도 있고요. 방금 그런 이유로 실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 값싼 재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이것만 얘기하면요. 중국 사람들이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닭고기를 이제 만들면 이제 그 살을 먹고 깃털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깃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중국에 진출해 보니까는 이 깃털이 쓰레기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 깃털은 이케아한테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베개 안에 들어가는 쿠션. 퍼펙트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쓰레기라는 것이 버리면 쓰레기인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서 닭 깃털, 그걸 갖고 이제 베개 쿠션을 만드는 데 쓰니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항상 새로운 그런 저렴한 그런 재료, 그렇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발상이죠. 하여튼 이런 건 또 다른 이제 예들이고요. 비용 절감? 여기는 대출 받아서 매장 그 진출 안 해요. 그리고 하여튼 가능하면 자기 그런 시스템에서 다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예 매장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 받으면 그건 너무 아깝고요. 이자 갚아야 되니까. 뭐 부동산 임대해야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예 그 건물을 사버려요. 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비용 절감에 대한 그 에피소드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적 디자인이 있는데, 사실 뭐 이케아가 처음에 그걸 다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미 앨런 케이나 칼 라르손, 그레고로 파울슨 같은 이런 이제 그 선각자들이 이미 있었고요. 이제 이게 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이제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칼 라르손 같은 부부인데, 거기는 이제 이케아의 정신적 조상으로 그래가지고 이 칼 라르손이 무슨 이제 그 사람의 작품을 갖고 이제 전시하고 그러면 이제 이 이케아가 다 지원해줘요. 그만큼 이제 어떤 정신적인 부채를 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케아는 이제 상품 종류가 뭐 한 8,500종류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막 다른데, 그래서 그 디자인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칸츄리 하우스, 고정적 스탄드라비아, 뭐 미니멀리즘, 뭐 그리고 이제 청년용으로 이제 단순하고 저렴한 이제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이 있고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 그 상품의 비중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네 가지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이케아 그 창업자가 처음 만들 때는 이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그냥 저렴하고 이게 하여튼 쉽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직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캄프라드 회장이 이제 디자인에 대한 그 감각들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케아 이제 분야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이 디자이너하고 캄프라드하고 되게 막 싸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국 뭐 이제 그런 디자이너들을 억셉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캄프라드가 이렇게 이케아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흔들 의자 페양이나 뭐 소파 모멘트나 이제 이런 유명한 그런 히트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 그 디자이너들이 다 이렇게 있고, 뭐 엄청난 디자이너들이 있죠. 그리고 이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이케아를 위해서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면 자기 이름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워낙 많이 팔리니까, 워낙. 그 스웨덴 이미지 그인데, 그래서 이 상품 이름이 아까 뭐 8,500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품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무슨 뭐 그냥 뭐 흔들리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어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 스웨덴 이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는가를 봤더니 이 캄프라드 회장이 난독증이 있어갖고요. 별로 이렇게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 넘버 그런 거 다 못해요. 근데 이제 스웨덴 이름을 하면 아무래도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스웨덴 이름을 붙인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많은 제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케아 가면은요, 이제 스웨덴 이름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스웨덴 홍보대사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외국에 판매할 때 그 제품에 뭐 철수 뭐 누구 이름 다 붙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다 알게 돼요, 이제. 김민주 붙이면요, 김민주는 이제 저쪽 뭐 핀란드에 있는 아주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제 이름을 알게 된다니까요. 국가 마케팅으로 이것만큼 좋은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책꽂이가 막 많이 있는데, 뭐 빌리 뭐 포함했고 막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내 아이 이름을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커튼에는 여자아이를 붙이고, 뭐 이불에는 이제 다리, 뭐 그리고 소파에는 도시 이름 이런 거 붙이는 이제 원칙들이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헝클면 이제 뭐 정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스웨덴의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겠죠. 그렇지만 이 원칙을 끝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못 당하겠다, 그냥 받아들이자, 포기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 스웨덴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 이제 이걸 뭐 마케팅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리고 그 미국 지사가 있는데, 미국 지사에서 이 스웨덴 이름 갖고 다 판매하려면 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소비자들이 싫어한다. 근데 그렇게 해. 계속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그래도 뭐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대단한 왕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웨덴 국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파란색하고 노란색 십자가. 그런데 이제 이케아 그 로고 심볼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직원 옷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매장 전시실에 가면 이제 뭐 책꽂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 책에는 영어 책 없어요. 다 스웨덴 책만 있어요. 다 스웨덴 책. 그러니까 스웨덴 출판사도 좋아하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런데 다 꽂혀야 되니까 그만큼 판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음식도 있지만 바이킹 간식,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역의 그런 음식을 매장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킹 이제 간식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간식도 팔지만 이런 그냥 식품도 만들어서 이제 팝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더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이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가구하고 인테리어 업체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음식 포함해서 그리고 호텔 그리고 주택 다 영향권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케아가 조립식 주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미 조립식 주택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호텔 업체하고 제휴해가지고 이제 저가 호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밀라노에 처음 그걸 이제 오픈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케아에 오면 이게 단지 뭐 가구 인테리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운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운송업체도 자기들이 따로 갖고 있고요. 은행도 갖고 있어요, 은행도. 왜냐하면 새 지점 오픈할 때 거기서 빌려주거든요. 근데 자기 시스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로 이게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가구 인테리어 업체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저도 사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 저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케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케아 제국.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게 조립을 직접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케아가, 수렵 채집 본능, 남자의 수렵 채집 본능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아주 원시대는 남자들이 이제 뭐 사냥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부인이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사하고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수렵 채취를 할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남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넓은 매장에 가서 이제 상품을 고르는 거, 그게 이제 남자의 수렵 채취 본능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남자의 존재 가치가 이제 뭘 조금씩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립하는 게 이제 바로 또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완결된 그런 제품 가구들 갖고서 딱 갖다 놓으면 남자들이 할 게 없죠. 그냥 돈만 벌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케아가 이런 옛날 없어진 남자의 본능을 깨우친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다가 이제 뭐 나사를 잘못했거나 그러면 이제 좀 삐끄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가구를 갖다 놓고도 되게 만족해한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을 들여서 만들었다, 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애착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잘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는 뭐 엄청난 고객 불만 요인이었죠. 근데 자기가 싸게 샀으니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조금 삐끄덕거려도 뭐 밸런스가 안 맞아도 뭐 이렇게 그래도 내 뭐 정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엔티 마케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매력을 갖도록 하는 거. 사실 뭐 이케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욕쟁이 할머니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요. 하여튼 국가별 광고에서 이제 제가 이거 하나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침대는 잠옷보다 쌉니다. 어떤 광고인데요. 여자가 이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침대보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잠옷보다 이 침대가 쌉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침대가 훨씬 비싸야 되는데, 이케아 가구는 침대를 너무 싸기 때문에 잠옷보다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짧은 코멘트인데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침대가 싸다, 이케아 가구는 싸다라는 거를 강조하는데 저만큼 파워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쭉 그 광고 카피로 이제 이름을 날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하면 이제 실패할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케아가 독일에 진출했을 때는 처음에 이 의자 갖고 실패를 했대요. 보통 의자가 다리가 4개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처음 진출할 때, 1970년대 진출할 때는 독일은 의자가 다리가 5개였대요. 이게 가운데 저쪽에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뭐 그래고 처음에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작은 책장을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책장이 좀 넓어가지고 테레비도 딱 갖다 놓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실패 사례 뭐 등등. 그리고 목욕 수건, 이 스웨덴에서는 목욕 수건이 이제 좀 얇고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미국 가서 보시면 미국은 엄청나게 수건이 이렇게 크고 두껍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실패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조금 수정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케아 컨셉을 안 바꾸려고 거부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 나라 너무 이렇게 로컬라이즈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 문화,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다 코워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장기 군속을 하면 평생 동료라고 그래가지고 라이퍼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자틱한
하는 사람들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케아 저렴하고 이 민주적 디자인의 컨셉에. 그래서 자기가 적어도 비싼 그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회사 출근할 때는 싼 자동차를 몰고 간다든지, 왜냐하면 비난을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이케아 기업 문화에 딱 맞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된대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 굉장히 독특한 그런 컨셉을 갖고 이제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건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케아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 지배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룹이 3개가 있어요. 인카 그룹, 인터 이케아 그룹, 이카노 그룹인데, 이 인카 그룹이 이제 이게 실질적인 그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케아 그룹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쪽 그룹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케아 컨셉 있잖아요. 그런 컨셉을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것을 다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또 이케아의 이제 컨셉을 하고요. 이제 프랜차이즈 뭐 오픈하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쪽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 이제 잉바르 캄프라드 이제 회장 그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호텔 사업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헤비타츠는 이제 영국의 또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인데 이런 걸 이제 인수해서 또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그룹 위에 이제 이게 이제 기본되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재단들을 위해서 다 패밀리 기업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뭐 네덜란드, 뭐 그렇게 쭉 룩셈부르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 회사의 본사인데요. 이 본사가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네덜란드 지금 델프트에 이제 지금 이케아의 이제 핵심 그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수센터, 그리고 광고 만들고 뭐 촬영하고 그런 것도 스웨덴에 있고요. 또 스위스에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글로벌 기업이에요. 완전히 글로벌 기업.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훨씬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엮어서 지금 외부의 침입을 막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적대적 M&A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한 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창업자인데, 이 창업자는 정말로 이렇게 자린고비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린고비에 얽힌 스토리가 A4 용지로 한 20장 정도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게 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고비 그 정신, 그게 이제 이케아 그 기업 철학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만큼 저렴하게 이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먹을 때, 쇼핑할 때, 여행할 때, 뭐 제가 이거 각각 설명을 안 하겠지만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의 스토리텔링 그런 그 소재입니다. 자, 저립식 주택은 이제 보클로크라는 걸 이제 스웨덴에서 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아크티프라는 이제 그런 저립식 주택을 했고, 또 이제 메리어트하고 같이 해서 이제 올해 몫이라는 브랜드로 이탈리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유럽에 100개 만들고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지나가고요. 이게 이제 경쟁사입니다. 미국에는 홈데포, 로우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B&Q, B&Q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물러났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샘, 리바트, 이제 퍼시스들이 이제 있고, 사실은 이케아의 경쟁사는 자기 자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사가 누구세요? 그러면, 경쟁사 누구세요? 저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가 경쟁사예요. 1초 전에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옆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 혁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케아 자신도 이케아의 최대 경쟁자이죠. 그래서 이케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4가지 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가구 인테리어 업체면 이제 포기하는 방법도 하나,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워낙 파워풀한 게 지금, 큰 게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케아보다 더 저가로 판매하면 돼요. 상당히 어렵긴 하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아예 뭐 밀라노 가구처럼 고급화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케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케아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방법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또 다른 어떤 해법들이 있는지.
그건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례들 몇 가지 얘기 드리면요. 어제 식목일이었죠. 식목일이 우리나라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저도 체험 알았는데 1911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한일 합방하고나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식목일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식목일이 그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자기 나라에. 근데 이제 한일 합방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거를 접목을 이제 시킨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식목일에 뭐 좀 덜 뭐 이제 식목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려면 씨앗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묘목이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런 뭐 디자이너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식당에서 그 젓가락 이제 하는데 그 젓가락 안에 씨를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꽂으면 이제 이 씨가 발화가 되고요. 또 이제 다른 한 짝은 여기에 이제 꽂을 수 있게 아까 이제 디자인을 해서 하면 이제 이게 디딤대고 돼갖고 이제 계속 올라가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이제 요즘 뭐 몽당 연필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요즘 연필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하여튼 몽당 연필 그 안에도 씨앗을 넣어가지고 이제 꽂으면 이제 될 수 있게 그렇게 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캐나다 그 몰슨이라는 맥주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생맥주 그런 걸 시키면 아래 그 받침대 있잖아요. 이제 그 받침대를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면 거기에 이제 씨앗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발화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식목일 날 날짜 정해서 또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만 식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컨설팅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이 태웅 FNG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커피 그 뭐라 그러죠? 이걸 뭐 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모양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료가 들어 있는데요. 근데 비료 뭐 많이 하면 이 비료가 이제 과다 시비가 돼 갖고 이제 하천물로 들어가서 하천물을 오염시킨다고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가 있죠? 땅이 있죠? 그럼 이거를 그 나무 옆에다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에서 비료가 계속 조금씩 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오염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굉장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심어지는 그 나무를 이제 유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친환경, 요즘 도시농업 발달하니까 이제 그런 것과 다 편승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비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바이오 아트라는 것하고 이제 좀 관련된 거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오테크 이 산업들이 이제 막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트하고 이제 접목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탠 한슨이라는 이제 어떤 바이오 아티스트가 이건 벌써 한 4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뭐 유전자 코드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근데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여기 뭐 뻥 뚫려 있고 이건 뭐 이렇게 가로가 있고 뭐 어떤 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그림인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유전자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걸로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그림이죠. 너무 이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이 바이오 아트의 이제 초창기이고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Destruction of your genetic code by drugs, toxins, and irradiation. 뭐 이게 핵 그런 거, 이거 독성 물질, 뭐 드럭 이런 것에 의해서 유전자 코드가 이제 파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오 그런 실험실에서 이렇게 뭐 조직 배양 하잖아요. 그 박테리아들 막 커지고 그러는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이분은 페니실린 발견한 그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알료를 이렇게 적절히 넣어가지고 이런 영국 그리병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포르말린을 딱 뿌려가지고 이제 박테리아 성장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습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이제 이걸 벽에다 붙이면 그림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뭐 이거는 이제 초상화 만들 때 이제 뭐 페인팅으로 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이제 실체 일부를 이렇게 털을 하나 탁 뽑아가지고 그럼 DNA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DNA를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렇게 막 하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초상화예요. DNA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연의 화상이에요.
살이 뭐 없어지건 붉건 줄건 이런 이 DNA로 만든 거는 똑같아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이오 아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테크는 막 발전하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는 맨날 뭐 오일 페인팅이라 된 것만 보시죠. 이런 상상력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얼마든지 바이오학과 이런 바이오테크하고 예술하고 접목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변가에 이제 이 사람이요, 이 재료 2개로 이걸 만들었어요. 나무하고 이게 플라스틱 병.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이 플라스틱 병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 공룡이라고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마다 다 공룡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뭐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지면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이것도 생로병사처럼 이렇게 사라진다 이거예요. 파도에 씻겨 나가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어떤 공룡을 만들고 그 공룡이 생기고 없어지는 과정을 내버려 두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키네틱 아트라고 해요. 키네틱을 이제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육교형 휴게소가 생길 것 같아요. 요즘 뭐 휴게소에 뭐 이렇게 아웃도어 브랜드 그리고 이제 뭐 슈퍼마켓 뭐 그래서 복합 휴게소가 지금 막 생기고 있죠. 그렇죠. 뭐 마장 뭐 휴게소 등등.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가지만 이제 그 이렇게 생기는 이제 휴게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제가 그전에 뭐 미국에 있을 때나 그리고 뭐 독일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I-94인가 하여튼 미국에 이제 그런 고속도로가 있는데 가운데 있고 여기에 이제 맥도날드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데 그 매장 저기 토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움직이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구태 휴게소 2개 만들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규모의 그 효과를 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전쟁이 생기면 이걸 부숴갖고 딱 막을 수가 있어요. 탱크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서울에서 북쪽으로 하면 도로 중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전쟁 나면 탁 풀어서 이렇게 탱크 진입 막거든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하버드 매장에 가면은요, 대학 매장에 가면 이렇게 팔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짝퉁 업체가 파는 게 아니고요, 아예 허가를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짝퉁을 자신 있게 팔아야 돼 이제. 자신 있게. 이것도 발상이죠, 그렇죠? 발상의 전환. 자, 혹시 여러분 거지 되시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얼굴 보이지 말고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놓으면요, 이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아, 나도 언젠가 거지가 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돈이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거지 되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미국에 이제 호텔 가고 할 때, 우리나라는 호텔 들어갈 때 이제 왜 끼는 거 있잖아요. 들어온 문. 근데 그거 나중에 반납하지 않아요? 여기는 반납 안 해요. 일회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판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놔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렇게 많은 호텔을 뭐 여행 다니면서 했다 이렇게 뭐 트로피처럼. 그러니까 그거 보면 나중에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괜찮았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용이니까 이게 좀 환경 파괴에 좀 기여를 하는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뭐 저는 괜찮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걸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어떤 데는 이 도미노 피자 이걸 해가지고요, 그 호텔에 있으면서 도미노 피자 시키고 싶으면 여기에 전화하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조금 싼 호텔이었었어요. 싼 호텔. 하라라고 저기 그 도미노가 아니라고 미국의 그 카지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호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또 저렇게 돼 있고 하여튼 이런 거. 그리고 영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커피 체인점이 코스타거든요. 스타벅스가 지금 1위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매장 그 자체도 뭐 좋지만 이런 자동 판매기를 아주 퍼펙트하게 해가지고요, 많은 옵션을 눌러서 자기가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코스타 커피 매장에 안 가도
아무 데서나 코스타 커피를 먹을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아직 이거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 판매기면 옛날하고 달라서 좀 더럽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관리를 하니까 비싸게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꼭 한번 도입하면 좋을 것 같죠. 응? 지금 이미 그렇게 영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코스타 또 여기는 이제 기프트 카드. 그래서 뭐 미리 이제 뭐 20파운드, 10파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친지한테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이런 거 이제 있죠? 이제? 뭐 그런 거. 그 맨하탄 이제 라이브러리 호텔에 가면 이제 그 방마다 이게 다 이게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 도서관 가면 듀이 10진법을 해서 뭐 어학은 400대, 뭐 예술은 700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810이면 영문학이고요. 820이면 불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문학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이 호텔 810호를 예약하면요. 그 안에 영문학 책들이 쫙 있어요. 좋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이제 어떤 보안 경비업체 ADT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집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요. 이 안에 용수철이 있어갖고 집에 들어가면 탁 펴져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들어와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문 다 잠궈놨는데 어떻게 이게 왔지? 그래서 우리 집 보안 경비가 허술하구나.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가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성공 사례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 길 건널 때 이제 차량 보도가 이렇게 막잖아요. 그게 되게 흉측하잖아요, 이게. 뭐 이상하게. 근데 이건 캐논 광고로 이걸 바꿨다든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제가 시간상 지나가고, 이게 영국에 지금 여기 한 4위쯤 되는데, 카페 네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네로라는 게 까맣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 커피, 농도가 진한 커피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커피 한 잔 시키면요, 그 투샷 그게 기본이에요. 보통 완샷이 기본인데, 그래서 이게 커피를 이제 막 진하게 즐긴 사람들은 이제 광팬들이 이쪽으로 뭐 많이 몰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쿠폰이 있어가지고 10번 가면 도장 10번 찍어서 이제 하나 공짜.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갖고 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페네로가 처음에는 그 고객층이 젊지가 않고요. 좀 나이가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 고객층을 이제 젊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영국을, 여기에 이제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고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전시회를 하면 이 카페 네로의 그 컵에다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무슨 전시가 한다라는 걸 이제 거기다가 뭐 그림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갈 거 아닙니까? 이 커피 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 광고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여기는 이제 아트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제 이 잔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고객층이 젊어지는데 굉장히 기여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그 카페에 그런 그 컵들이 광고판이다라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생겼어요. 조금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그걸 대대적으로 이제 한 거죠. 자, 에필로그인데요. 전번에 이제 여기 구글 회장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나서 이제 청중 중에 구글이 창의적인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한 거 없고요. 뭐 직원들이 잘 먹고 잘 놀게 그렇게 했더니 알아서 다 하더군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이것만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건 하는데, 그만큼 직원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본 건데, 우리가 뭐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 회사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 회사를 갔다.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가라고 그랬고 그래도 여기서 뭐 괜찮게 뭐 봉급이 나오니까 그래도 뭐 이왕하는 거 즐겁게 생각하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일하지 않아요 혹시?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길 수 없으면 아예 피하라.
즐겨라가 일로 갔고 피하다가 일로 갔죠.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르네 데카르트, 뭐 한 400년 전에 그죠? 뭐 이렇게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몸이 나빠서 침대에 많이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천장을 봤는데 천장 그 모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서 X축, Y축 그 좌표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학자예요. 해석 그 기하. 그래서 여러분 침대 누워서 잠 안 올 때 하늘 천장 보면서 좌표를 발견하셨나요? 근데 좌표 발견할 때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파리였었어요. 파리가 저기 딱 있는데 괄호 열고 3-4에 딱 위치하고 있다가 쫙 날아서 괄호 열고 10-12로 옮겼어요. 좌표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장과 파리 그것 때문에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제발 조금 다른 거를 잠자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약을 의식하면 상상력이 안 나와요. 그렇죠? 상상력 때는 이미 풀고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약을 의식하고서 거기서 새로운 방법으로 찾는 거 그게 이제 창의력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 자꾸 찾으려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데 그리고 옛날 뭐 그리고 아주 나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그런 데서 이제 끌어들여야 이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기고 뭐 창의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제 뭐 실패하면 그만두지 말고 계속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혁신에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케아처럼 남이 모방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해야 돼요. 그게. 요즘은 뭐 모방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다수를 위한 그런 뭐 판매 이제 그런 걸 컨셉으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저렴하게 뭐 적당한 품질 등등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 그 시스템을 쫙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가격이 경쟁사에 갖고 그 자기 제품보다 더 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모방을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렇게 철저한 차별을 해야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감을 좀 하셨나요? 진정한 차별화는 어떤 거고 상상력을 발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